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해설해드릴 내용은 진짜 서부 개척 시대 같았던 베트남 암호화폐 시장이 2026년을 기점으로 완벽한 규제를 갖춘 디지털 강국으로 어떻게 대변신을 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 변화는요, 단순히 한 나라의 법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숫자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은 불과 12개월 만에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단일 국가가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낸 수치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자본이죠.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 덕분에 베트남은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률에서 인도, 미국, 파키스탄 바로 다음으로 당당히 글로벌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열기나 사람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 와닿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듭니다. 자본 유출은 막고 통제권은 확실히 쥐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바이낸스나 OKX 같은 해외 거래소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불안정한 그레이 마켓에서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으며 베트남 동화와 현지 기업이 주도하는 화이트 마켓으로 판을 완전히 그리고 강제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판짜기, 타임라인을 보면 아주 치밀합니다. 2025년 9월에 5년짜리 샌드박스가 시작되고요. 이듬해 2월엔 세금 체계가 잡힙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6년 3분기. 이때가 바로 베트남 최초의 공식 규제 암호화폐 시장이 열리는 아주 야심찬 목표인 거죠.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암호화폐 하나만 양성화하겠다는 단편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그림, 즉 베트남의 2030 디지털 경제 로드맵의 핵심 퍼즐 조각이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030년까지 국가 전체 거래의 80%를 현금 없이 처리하겠다는 게 베트남의 진짜 강력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 실용적인 마인드가 기가 막히게 잘 드러나는 숫자가 바로 0.1%입니다. 모든 합법적 암호화폐 거래에 전통증권처럼 0.1%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상 암호화폐는 우리가 막아야 할 불법 거래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정당한 국가 산업이다라고 공식 도장을 쾅 찍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이 샌드박스가 어떻게 일종의 리트머시 시험지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OES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바로 살펴보죠. OES가 이 샌드박스의 완벽한 테스트 케이스로 꼽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딜쉐이커 플랫폼을 통해 실생활 결제 생태계에 딱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비현금 결제를 대폭 늘리려는 베트남 정부의 입맛에 이론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정부가 그리는 그림을 이미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셈이랄까요? 하지만 뭐든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테크콤뱅크나 VP뱅크 같이 돈 많고 인프라 탄탄한 5개의 현지 거물급 기업들이 이미 첫 규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위한 초기 심사를 통과해버렸거든요. 여기서 OES 같은 외국계 프로젝트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진입장벽이 하늘을 찌르는 독자 라이센스를 따내려고 맨땅에 헤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시스템 검증 다 끝난 든든한 현지의 거대 은행과 손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시장의 특성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테크컴뱅크 같은 거대 1급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마디로 프로젝트 입장에선 즉각적인 규제 방패를 얻는 거죠. 게다가 가장 골칫거리였던 베트남 동화 기반의 법정화폐 게이트웨이까지 한 번에 뻥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매력적이고 폭발적인 윈윈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생존의 필수적인 유동성과 합법성을 챙겨서 가맹점을 쫙 늘릴 수 있고요. 반대로 은행은 프로젝트가 가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저 기반을 그대로 흡수해서 단숨에 디지털 뱅킹 시장을 선점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파트너십을 그리는 건 쉽죠.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파트너십을 정부의 깜깜한 샌드박스 안에서 진짜로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은행, 이 두 플레이어는 규제 당국 앞에서 보십시오. 디지털 자산과 전통금융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자, 그 4단계가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필수 관문은 바로 교차 KYC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 같은 걸 지키려면 누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글로벌 폴리곤 메인넷에 있는 유저의 암호화폐 지갑을 깐깐한 실명 인증을 거친 베트남 현지은행 계좌와 뗄래야 뗄 수 없게 아주 찰떡같이 동기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똑똑한 세금 징수, 즉 스마트 과세입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거래에서 0.1%의 세금을 칼같이 떼어내야 해요. 그리고 이 돈이 은행 에스크로를 거쳐서 베트남 국세청 시스템으로 1초의 오차도 없이 꽂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극도로 투명해야 하죠. 세 번째는 정부가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가치 안정성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널뛰기해서 실물 경제가 흔들리는 건 정부가 절대 용납 못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 변덕스러운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현지 법정화폐인 베트남 동화에 아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묶어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완벽한 하이브리드 커스터디, 즉 안전한 자산 보관 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기술회사는 눈에 안 보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매끄럽게 굴리고 깐깐한 규제를 받는 은행은 금고에 있는 진짜 돈, 즉 교환에 필요한 법정화폐 준비금을 철통같이 지키는 겁니다. 이 두 역할의 완벽한 분리와 협력이 핵심이죠. 자, 오늘 해설해드린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프로젝트가 이 험난한 베트남의 샌드박스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그럼 베트남은 단순히 한 나라의 시장을 넘어서 아세안 전체로 뻗어나가기 위한 최고의 글로벌 규제 통과 보증 수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공식 규제 시작이 열리는 대망의 2026년 3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죠. 과연 이 치열한 샌드박스 테스트와 전략적인 은행 파트너십이 단순한 투기성 토큰에 불과했던 암호화폐를 한 국가의 핵심 결제 인프라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여러분도 끝까지 흥미롭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